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 보고에서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책 마련 없이는 공매도 금지도 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자구안에 대해 오너 일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말까지 새로운 자구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가격에 반영되면 유가가 15%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60년간 이어진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마불사를 믿고 총선을 앞둔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려던 태영그룹의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을 오너 일가를 위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더라도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신재근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을 남의 뼈를 깎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구안에 대해 총수재산의 핵심인 TY홀딩스 지분을 지키는 데 쓰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자회사 매각 등으로 수백억, 수천억 원 현금 등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계획에는 단돈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태영그룹이 제시한 태영건설 자구 계획에 윤세영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이 빠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태영건설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지원과 계열사 에코비트 매각 등이 담겼지만 총수 일가 차원의 현금성 자산 확보 계획은 제외됐습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태영 측에 이번 주말까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제1차 채권단 협의회가 열리는 오는 11일 이전 채권단과 자구안에 대한 협의를 끝마치라는 겁니다.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대비책도 마련해 놓았음을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이 원장은 어떤 경우의 수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의 원칙은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하겠다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BNP 파리바와 HSBC가 수백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 혐의로 검찰 고발과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 원장은 현재 추가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가 결정된 가운데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주면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태영 오너 일가는 오늘 당초 약속했었던 사재 484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습니다. 이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입니다. 오너 일가의 특별한 결단 없이는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놓은 자구안에 채권단이 실망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그룹 지주사 TY홀딩스는 오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의 태영건설 지원이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약속과 달리 400억 원만 지원하면서 자구 노력을 의심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인더스트리 외에 에코비트와 블루원, 평택 사이로 등의 매각과 담보 제공을 통한 지원 약속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484억 원 규모의 사주 일가 사재 출연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윤석민 회장이 446억 원을 투입했고 윤 회장 부친인 윤세영 창업회장도 38억 원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것으로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 의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은 원래 태영건설 지원에 쓰여야 하는 돈이었고 사재 출연 규모도 예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당시 박삼구 회장 일가가 내놓은 사재 규모는 2,200억 원. 12년 전 상황을 고려하면 태영 오너 일가는 적어도 3천억 원 이상은 출연해야 계산이 맞다는 겁니다.
법정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정성 있는 자구안 마련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 증권가가 추산한 태영그룹의 매각 가능한 자산 규모는 기존 자구안을 포함해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방송법 등 매각의 법적 제약이 따르는 SBS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2조 원을 훨씬 웃돕니다. 박경민 DB금융투자연구원은 일부 선순위 금융사가 워크아웃에 반대해 채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워크아웃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 보고를 받고 올해는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완책 마련 없이는 공매도 금지도 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새해 첫 업무 보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관계자들과 했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기업인과 소상공인, 대학생, 주부 등 시민들을 초청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현장, 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6,300억 달러에 머물렀던 수출을 올해 7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공매도에 대해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에너지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은 민생경제 회복에 맞춰졌습니다.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 역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IMF, KDI 등의 전망치와 같은 2.2%입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 5.2%까지 치솟았던 고물가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까지는 3% 내외에서 물가가 움직이다가 하반기가 돼야 2%대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더라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 즉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 정부는 올해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 전망보다는 0.4%포인트나 낮췄고요. 태형건설발 부동산 PF 부실이 잠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건설 투자 전망도 0.1% 증가해서 1.2% 감소로 바꿨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배경도 이러한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도 그래서 이제 민생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것 같은데 네.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는 어떤 대책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먼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의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 최상무 부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 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다양한 세 혜택입니다. 특히 기업의 설비와 건설 투자에 물꼬를 트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 정책들을 주목할 만한데요. 일단 지난해 12년 만에 재도입한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죠.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세제 효과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400억을 이제 추가로 투자해서 모두 5,400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기존에는 5천억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2% 세액 공제액 100억 원에 추가 투자분에 대한 2% 추가 혜택 8억까지 더해서 총 108억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추가 투자분 10%까지 즉 32억 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 140억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방산 기술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앞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임시 투자 세액 공제까지 적용될 경우에는 방위산업 분야에선 올해 최대 1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언급됐지만 올해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또 연초부터 이 부동산 PF 부실도 불거지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정부는 태양건설 워크아웃이 시작돼 부동산 PF 부실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체감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건설업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LH,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촉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캠코와 금융권에서 공동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깎아줘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정부는 건설 부양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카드도 꺼내드렸는데요. 이른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입니다. 기존 1주택자의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1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은 투자를 위해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홈 입지보다는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 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1년 더 추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방향성은 뚜렷한데 이 근본적인 구조 개혁 같은 어려운 숙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안 보인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 감세 위주의 정책을 두고 이 총선용 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해 세수부지 60조 원에 달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올해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부양하겠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잠재 리스크 관리와 세제 혜택 확대라는 고유 지책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라던가 미국 대선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우려가 있고요. 그럼을 감안을 하면 기업의 세액 공제 형식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분명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더 심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듯 과감한 세제 혜택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촉진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정책 상당수가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가 따져보니까 입법 과제만 12개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여야 협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있었고요. 여야 대치와 세수 부족이라는 악재 속에서 부자 감세를 내세운 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4월 총선 전에 이런 입법 과제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아울러 정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에도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60조 원대의 공공부문 투자와 건설 투자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지원책들이 상반기에 몰아지다 보니까 야당은 벌써부터 효과 분석도 없는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공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잠잠하던 물가가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국제유가가 3% 넘게 올랐고 대체적 격인 천연가스 가격이 4% 급등했습니다.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서열 3위인 살레흐 알 아루리 부국장이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에선 해외 무장단체 지원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추모식 폭탄 테러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란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복 의지를 밝히는 등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란으로 확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تردید نکنید در این جنایت و جنایت‌هایی که مرتکب شدید. 여기에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중동 지역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월가에선 이란이 보복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물량은 하루 1,500만 배럴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에 달합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감산 조치를 시행하는 등 단합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유가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We do see Brent, averaging $95 in Q4 of this year and WTI $91.50. And so we do think this is a meaningful policy change from OPEC. 오늘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해 중동 갈등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간의 분쟁이 결국 사모펀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영권을 쥔 한앤컴퍼니는 조속히 지분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1964년 창립해 지난 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립니다. 대법원이 홍은식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입니다. 고 홍두영 창업주가 아이들에게 우리 분유를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설립한 회사가 사모펀드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남양유업은 서울유유에 이어 줄곧 업계 2위를 지켰지만 대리점 물품 강매, 대리점주 폭언 등으로 불매 운동을 겪으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홍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논란,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가 리스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코로나 기간 거짓 홍보 논란,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내놓기로 했고 매각 번복 소동 끝에 결국 한앤코의 지분을 넘겨주게 된 겁니다. 사모펀드를 새 주인으로 맞은 남양유업은 앞으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를 받아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럼 주식을 한앤코 명의로 이전한 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 나가겠죠. 각종 논란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남양유업 연매출은 지난 2020년 1조 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누적 영업손실도 28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훼손된 기업 이미지 제고, 소비자 신뢰 회복 등이 급선무로 꼽힙니다. 다만
경영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 측과 한앤코 간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았습니다. 또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한앤코 측의 소수 지분에 대해 주당 8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요구하고 있어 남양유업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 관련 발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양도세 기준 완화부터 금투세 폐지 깜짝 발언까지 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증시 활성화에 가장 진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공매도 금지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을 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계속 공매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하는 만큼 당국도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금융당국 공매도 전산화를 위한 토론회 연달아 진행했고요. 또 김소영 부위원장도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 구축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 이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태영그룹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목, 어떻게 태영까지 사랑하겠어, 우선주를 사랑하는 거지. 자, 노래 제목을 차용해봤는데요. 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올해 들어서 태영건설 우선주 3거래일 연속, 그리고 TY홀딩스 우선주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가는 119%, 47%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반면 오늘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각각 5%, 8%대 하락했습니다. 자, 금투업계에서는 우선주의 이런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서 시총이 워낙 작은 데다가 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에 베팅하는 이런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편 어제 이 채권단 설명회가 진행되긴 했는데 이 자구안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워크아웃의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판이 이어지면서 태영그룹 측 오늘 사주일가가 484억 원 규모의 사재 출연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새로운 신약 개발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 피노바이오를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세포에 반응하는 항체에 항암제를 결합해 혁신적인 신약 기술로 꼽히는 ADC. ADC 기술을 사용하면 약물이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이론상 치료 효과는 높아지고 부작용은 적어집니다. 이른바 항암 미사일,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피노바이오는 ADC 전문 바이오텍으로 독자적인 약물인 페이로드와 링커를 활용한 3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컨주게이트 바이오와 3,200억 원 규모의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파트너사 중 셀트리온과는 1조 7천억 원대 기술 이전 계약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항체가 오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링커와 페이로드의 셋이 있어요. 그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게 저희 플랫폼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항체를 가지고 오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1년 반이면은 후보 물질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체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끝없이 확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화제가 된 컨주게이트 바이오 기술 이전 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하나, 두 개 이상이 기술 이전 계약으로 연결되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여러 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 200억 이상까지도. ADC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 가장 큰 특징이 기존의 케모세라피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용 투여의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암을 언젠가 완치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게 한 것이 이 ADC라는 기술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계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커다란 트렌드의 변화의 한 축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걸 이은 제3의 파도라고 할 수 있는. 한편 피노바이오는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으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